일본 선수들 중에 좀 위협적으로 느낄 만한 어떤 그런 선수 좀. 그 뭐 전체적으로 다 뭐 일본 선수들이 어떤 한 선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A매치라는 거는 A급들만 가지고 하는 대회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 상위 11명. 이게 뭐 이런 식으로 3, 4군 따지면은 브라질은 100군까지 가요. 브라질 해외 나간 선수가 뭐 한둘입니까? 네. 운명의 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동아시안컵 EAFF E1 챔피언십. 이름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동아시안컵 최종전이죠. 사실상 결승전이 한일전이 15일 저녁 7시 24분에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킥오프가 됩니다. 자, 우리 김희준 기자와 함께 이 경기 프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 시간이 상당히 일본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네, 7시, 아주 꼼꼼해요. 네. 7시도 아니고 7시 반도 아니고 7시 24분 네. 킥오프인데 일본 후지TV의 방송 편성 때문입니다. 후지TV 비롯해서 일본 방송은 분단위로 촘촘하게 편성표를 짜는데요. 이미 홍콩과 중국도 이것 때문에 7시 24분에 경기를 치렀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 우리가 일본하고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일본 관련된 뭐 스포츠 중계를 한두 번 우리가 본 게 아닌데 좀 요즘 들어서 생긴 건가? 좀 독특하긴 합니다. 예. 네, 뭐 큰 불만 없습니다만 좀 독특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8시 경기 아니고 7시 24분 경기라는 거 꼭 챙겨서 경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동아시안컵은 다들 뭐 아시겠습니다만 앞선 두 경기는 관심이 좀 낮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TV에서는 TV조선 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늘 그렇듯 쿠팡 플레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입중계를 할 예정이니까 시간 나시면 놀러 오시고요. 자, 우리 대표팀 앞선 경기 두 경기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일본도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국과 일본이 뭐 남은 두 팀에 비해서 뭐 피파 랭킹도 그렇고 워낙 압도적인 전력차를 갖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1, 2차전을 완전히 뭐 로테이션 돌리면서 네. 아주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1차전과 2차전 한국과 일본 모두 선발 11명이 모두 달랐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한국은 12명, 일본은 15명이 A매치에 이번에 데뷔를 했고요. 네. 예, 이번 거의 무슨 뭐 그 기업에서 인턴 기자 뽑는 것 같은, 인턴 상황 뽑는 것 같은 약간 네. 그 대표팀에 올 기회가 그 쉽지 않았었던 선수들이 이번 동아시안컵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어떤 숨겨졌던 기량, 미처 발굴되지 못했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좀 잡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경기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정말 나올 때마다 열심히 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 두 경기는 좀 그랬어요. 네, 관중도 많이 들지 않고 이번 대회 평균 관중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흥행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일본이나 중국 매체에서도 나오고 있는 말인데 네. 지금까지 동아시안컵에서 최대 관중이 홍콩전 5,521명입니다. 네. 이게 지난 대회를 놓고 봐도 굉장히 부족한 수치고 지난 홍콩전에서는 홍콩 응원석이 네. 더 꽉 찼죠. 그렇죠. 예, 그럴 아무래도 정도로. 평일에 또 진행이 됐던 그 경기들 같은 경우 중국전도 그렇고요. 네. 좀 진입 장벽이 좀 있습니다. 게다가 워낙 지금 덥기 때문에 아, 맞아요. 네, 축구장 가는 걸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한일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앞선 경기들보다 많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뭐 이렇게 만원 관중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14일 오후 2시 기준 잔여 좌석이 18,584석 남아있는데요. 예매 추이만 놓고 보면은 1만 명은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대회 14,000명을 넘을까 이거는 조금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래도 한일전에서 흥행 부진을 조금이나마 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팀 모두 이제 유럽에서 뛰는 주력 선수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맥이 빠진다 하지만 그래도 한일전입니다. 자, 우리 대표팀은 이 동아시안컵에서 역대 최다인 5회 우승 기록을 하고 있고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단위로 치러지는 대회에서 이제 3회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었고, 이번 또 앞선 두 경기에서 무실점을 하면서 또 성과를 좀 냈기 때문에 유력한 우승 후보로서의 그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일본은 지난 대회 우승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국에서 열린 2022년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최종전에서 한국을 3대 0으로 완파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벤투 감독이 엄청 욕먹었던 대회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앞선 두 경기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많은 8골 화력을 뿜어냈는데 1실점을 허용한 건 5개팀입니다. 네, 홍콩한테 한 골을 좀 내줬습니다. 홍콩은 이게 23년 만에 예. 첫 골이었다고 하는데 홍콩은 매번 나왔던 거 아니고 뭐 북한이 나왔던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중일 빼고는 이제 예선을 치러서 그쵸. 올라오기 때문에 종종 바뀌긴 합니다. 자, 한일전 역대 전적은 81전 42승 23무 16패. 우리가 5위인데 뭐 최근 전적은 뭐 쉽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현재 0대3 두 경기에서 연속해서 0대3으로 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3년 전 마지막 맞대결도 그렇고 네. 2021년에도 0대3 패배를 당했고 최근 10경기로 확대해도 3승 3무 4패로 우리나라가 열세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한일전이 조금 그런 열세를 뒤집을 만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정말 두 팀 모두가 정예로 맞붙은 것은 2011년 아시안컵 그 손흥민 선수가 데뷔했던 대회죠. 아, 네. 그 대회에서 우리가 4강에서 만났던 게 그 마지막이고 그 뒤로는 그게 이제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이제 마지막 대회잖아요. 그렇죠. 박지성 이영표 선수가. 그러니까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우리가 이제 풀 전력으로 맞붙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정기 한일전도 없어졌고 동아시안컵이 주로 이제 평가전에 동아시안컵 주로 이제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해서 우리가 좀 그래도 기분 좋게 홈에서 한일전 지면은 기분 더럽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성과 내길 바라겠고요. 자, 일본 4군이란 말이 대회 전부터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4군까지는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3군 정도는 된다고 보기는 3군이나 하는데 4군이나. 네. 네. 4군이란 말이 과장이기는 합니다만 뭐 아예 틀린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이 등록 선수 숫자도 많고 해외 진출 선수들의 숫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진출해 있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자국 리그나 아시아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보다 수준이 높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4군이란 말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세어보니까요.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에서 5명 뛰고 있고, 잉글랜드 2부 리그에서 8명 뛰고 있고, 스페인 라리가 2명, 라리가 2부 1명 이렇게 쫙 좀 세어보니까, 우리 대표팀에서 이제 주전 경쟁 1군 소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외 클럽 레벨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네. 이게 총합해서 64명. 네, 제가 이제 그 스페인, 그러니까 유럽 4대 리그는 2부까지 치고, 네. 그리고 다음에 뭐, 그 프랑스 리그앙, 에르디비지,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터키, 스코틀랜드 여기까지만 쳐도 64명이니까. 아, 그 외에 뭐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동유럽 뭐 이런 나라들까지 치면은 상당히 좀 많이 나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은 뭐, 과장이긴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어차피 A매치라는 거는 A급들만 가지고 하는 대회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 상위 11명. 뭐 많게는 뭐 23명. 음. 요 정도의 선수들만 놓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3군 4군 이건 의미가 없죠. 그냥 우리가 이제 표현 삼아서 하는 네. 얘기고요. 재미 삼아서. 아무튼 일본이 선수층이 두꺼운 건 맞지만 그래도 정예끼리 맞대결에서는 우리가 뭐 밀릴 이유가 없고요. 이번에는 그 유럽파들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자국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 위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제1리거들도 뭐 있습니다만 좀 재미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3, 4군 따지면은 브라질은 100군까지 가요. 브라질 해외 나간 선수가 뭐 한둘입니까? 네. 자, 일본은 어떻게 이번 대회를 좀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뭐 최근에 3백으로 계속해서 나서고 있죠. 홍콩전에서는 3-4-3 그러니까 네. 기존에 쓰던 3백을 그대로 들고 나왔고요. 중국정도 뭐 시작은 3백이었는데 4-4-2에 가까운 뭐 전형으로 이제 경기를 치렀는데 아무래도 3백이 주력인 만큼 홍콩전 선발진이 주로 이제 한일전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도 전술 실험을 하고 있는 대회인데 일본 역시 그런 실험 또 새로운 선수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대회인데 나가토모 선수를 제외하면은 거의 뭐 A매치 경력이 없다시피 한 선수들 위주로 그렇죠. 이번 대회에 나와 있습니다. 중국전에서 일본이 상당히 지금 장래가 유망하다고 뽑고 있는 이 사토 류노스케 선수가 네. 살인 태클 당한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렇죠. 이게 중국과 경기를 치르면 항상 나오는 그런 패턴의 살인 태클이 또 나왔는데 네, 이번에 또 VAR도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그 자리에서 못 잡으면 이거 그냥 그 돌아다니게 놔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뭐 불행 중 다행으로 그날 확인한 바로는 큰 부상은 아닌 걸로 알려지긴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뭐 나설지 안 나설지 모르겠지만 일본으로서는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김유중 기자가 주력 포메이션이 3-4-3이니까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홍콩전 일본 선발 라인업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요때 일본이 전반 26분 만에
5골 넣었죠. 예. 네, 진짜 엄청난 득점포를 쏘아 올렸고 그 중에 그 저메인 료라는 일본 엄마와 아프리칸 아메리칸 어머니 아버지 네. 사이에서 낳은 혼혈 선수죠. 이 선수가 무려 4골을 넣으면서 공격을 좀 주도했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때 조합으로 나온다고 보면 이런 그림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저메인료 같은 경우에는 뭐 홍콩전에 퍼펙트 헤트트릭 그러니까 왼발 네. 오른발 헤더로 헤더. 다 넣었으니까 이제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뭐 여기서는 최전방 공격수보다 한 발짝 뒤에서 움직임을 가져가서 네. 상대가 놓친 공간으로 침투해서 득점을 하는 패턴을 보였고요. 사실 결정력이 그렇게까지 좋은 선수 아닙니다. 네, 원래는 그렇죠. 예, 소속팀에서 올 시즌에 조금 득점세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원톱으로 뛰고 있는데.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강상훈 선수가 조금 더 올라선 위치에서 서서 더 활약을 했듯이 저메인요도 어쩌면 원톱보다 좀 처진 공격수로 나왔을 때 조금 더 활약을 하는 선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튼 홍콩전에서 4골을 넣은 이 저메인요 선수를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네, 왼발잡이 공격수고요. 그러니까 반대발 윙어 역할을 하면서 오른쪽에서 안쪽 들어오면서 이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쪽에 뭐 이태석이나 뭐 김주성이나 뭐 김태현이나 이런 네. 선수들이 나오게 되면은 경계를 해야 될 선수인 건 맞고요. 리그에서 이제 4골 넣고 있는데 그중에 3골이 페널티킥 득점입니다. 그 나이도 이제 30살의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 이제 바짝 성과를 내긴 했지만 올 시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A 매치를 통해서 뭔가 좀 반전을 꾀하고 있는 선수에서 주목을 우리가 좀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굳이 꼽으라면 어떤 선수를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뭐 굳이 꼽으라면은 홍콩전에서 도움 헤트트릭을 기록한 이제 유키소마 레프트 윙백으로 출전한 선수인데 이 선수 역시 위협적입니다. 굉장히 작은 선수입니다. 네. 170이 안 되는 선수인데 발재간이 좋고 이 선수는 동아시안컵에서 굉장히 꾸준히 그러니까 아예 A 대표팀 1군에서는 좀 자리가 좀 없지만 동아시안컵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오세훈 나상호 선수의 팀 동료입니다. 예, 마치다 젤비아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리그에서 7골 도움으로 좋은 활약 펼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나상호 선수하고 뭐 같이 뛸 때도 있고 포지션 경쟁자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아무튼 이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홍콩전 선발이 아니었던 선수들 가운데서는 만약에 선발 나온다면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뭐 득점한 선수들을 위주로 뽑을 네. 수밖에 없는데요. 스트라이커로 나섰던 호소야 마오라든가 아니면은 라이트 윙백으로 나섰던 모치츠키, 헬리, 히로키 등이 네. 잠재적으로 선발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헨리짱. 예. 네, 나이지리아 혼혈이죠. 그렇죠. 이 모치즈키 선수가 사이드백인데 192cm 장신입니다. 근데 또 빨라요. 이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또 롱스로인이라는 공격 무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발로 나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키 선수처럼 이 모치즈키 헬리 선수도 마치다 젤비아 소속의 선수입니다. 나상호 오세훈 선수가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이번 한일전에서 또 맞대결을 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어떻게 나올까? 홍명보 감독이 좀 미디어 공개를 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저는 솔직히 그 예전에 신태용 감독도 대표팀 맡았을 때 마지막 평가전 막 치를 때 선수들 등번호 바꾸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시대에 뭐 등번호 바꾼다고 헷갈리겠냐. 하지만 감독들의 마음이라는 건 그만큼 또 간절한 거죠. 그렇죠. 홍명보 감독 역시 지금 훈련을 꽁꽁 숨겨서 최대한 미디어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앞선 2경기하고는 많이 라인업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일단 그 원톱전 우리가 지금 주민규, 이호재, 오세훈 선수가 소집이 되는데 네. 오세훈 선수가 앞선 2경기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뭐 최근에 마치다 젤비아에서도 최근 한 달가량은 거의 벤치에 머무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오세훈 선수가 조금 체력적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또 A 대표팀에서는 지금 오히려 이 나머지 두 선수들에 비해서 훨씬 더 A 대표팀의 입지가 더 지금 높은 선수니까 네. 좀 선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또 할 수 있겠고 아무래도 이렇게 J리그 선수라는 게 한일전 때는 좀 더 플러스 영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른 J리그 선수들도 선발로 총동원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럴 수 있죠. 홍콩전에 선발 출격을 하긴 했지만 나상호와 김태현도 충분히 선발로 나설 수 있는 선수입니다. 홍콩전에서 두 선수 모두 좋은 활약을 보였고 그다음에 일본에 익숙하다는 측면에서 두 경기 연속 선발 기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포지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 왼쪽 센터백 또 왼쪽 윙어 이 자리이기 때문에 뭐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한일전이라는 특수성이 좀 더 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본전도 3백으로 나오겠죠? 예, 뭐 홍명보 감독이 이미 홍콩전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세 경기는 3백으로 상정하고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일본전도 3백 가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3-4-3 기반의 공격적인 3백 운영을 하겠지만 일본의 공격력을 감안해서 그래도 양 사이드백은 뭐 지난 경기처럼 뭐 문선민, 모재현 이렇게 공격적인 윙백을 세우기보다는 이태석 선수나 아니면 김문환 선수처럼 수비도 할 수 있는 선수를 조금 내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일본이 보니까 그 2선에서 측면으로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정말 좋고 우리가 앞선 두 경기처럼 윙백들을 정말 극단적인 공격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뒷공간을 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아마도 조심스럽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개인적으로는 해보는데 자 그래서 저하고 김희준 기자하고 각각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네. 한일전 대한민국 예상 선발 라인업을 한번 짜봤습니다. 자 김희준 기자의 선택은 예, 이렇습니다. 네. 강상윤, 오세훈, 이동경이 공격진 구성하고요. 네. 이태석, 김봉수, 김진규, 김문환 이렇게 미드필더 이렇게 4라인에 서고 김태현, 박진섭, 박승욱이 아마 수비 라인에 서지 않을까. 그다음에 조현우가 예상대로 골키퍼 장갑을 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소집이 된 적이 없고 대표팀 경험이 일천한 선수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과연 홍명보 감독이 앞선 두 경기에서의 실전 활약을 바탕으로 뽑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래도 한일전이니까 좀 더 경험 많은 선수를 위주로 낼 것인지 본인도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렇게 짜봤습니다. 나상호 선수 선발 출전 가능성 오세훈 선수하고 함께 앞쪽에 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중원이 저하고 좀 많이 다르신데 저는 강상윤 선수를 첫 경기 때 왼쪽 두 번째 경기 때 오른쪽 이렇게 썼잖아요. 네네. 또 저는 그 이유가 있어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중앙에 한번 쓰지 않을까. 아. 본 포지션인. 네. 네. 그리고 그 파트너로 저는 서민우 선수가 진행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아, 좋았죠. 네. 네. 서민우, 강상윤 조합으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봤고요. 또 3백에서도 왼쪽 자리 저는 이제 김주성 선수를, 김희준 기자는 이제 제1리거인 김태현 선수를 이렇게 한번 꼽아봤고요. 일단 인터뷰를 또 조현우 골키퍼가 이번 주장으로 했기 때문에 한일전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얼마나 우리가 좀 맞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일전에 나오는 선수들은 마음가짐부터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 당연하죠.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게 네. 뭐 몇 군이건 상관없이 한일전은 흔히 얘기하는 표현 있죠.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승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 예상이 어려워. 요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기기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예, 사실 정말 예측하기 힘들고 네. 그다음에 생각보다 앞선 두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들고 나온 3백도 생각보다는 작동이 좀 되는 느낌이었고. 네. 근데 뭐 네. 북한에게 90위권 때, 120위권 때 이런 팀들하고 한 거니까. 그렇죠. 네, 좀 차이가 좀 있는데 솔직히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2대2 정도. 아, 2대2. 네. 그러면 저는 2대1 애국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국뽕 김희준 기자. 근데 저도 그렇게 승리하길 꼭 바라고요. 양 팀 모두 좀 굉장히 새로운 조합으로 치러지는 그런 경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측은 쉽지 않은데 뭐 어떻게든 우리가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 뭐 여전히 댓글에는 뭐 지고 뭐 감독 바꿔라 이런 분들 마음도 뭐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한일전이 이겨야 된다 봅니다. 네. 자, 아무튼 경기 어떻게 될지 좀 보고 또 그 뒤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